이거 공개되면 난리 납니다. 절대 엠바고 유지하세요. 미국에서 비밀리에 수사하던 문서가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한국이 숨기고 있던 사실이 이제서야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문서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MIT에서 AI 기반 고문서 해독을 전공하는 클로이 윤입니다. 제가 이런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라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요. 지금 와서는 이 모든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운명 같은 사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제주 앞바다에서 벌어진 작은 발견에서부터였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보스턴에 있는 연구실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연구실에 나가서 고대 문헌을 디지털화하고 AI 알고리즘으로 해독하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제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국방부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어요. 저 같은 학생이 국방부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전화를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제주 앞바다에서 주한미군이 운영하던 한국 해양 탐사선이 정말 이상한 걸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저 2000m 지점에서 자연적으로는 절대 형성될 수 없는 기하학적 패턴이 포착된 거예요. 탐사팀이 수중 로봇을 보내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곳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함이 하나 묻혀 있었다고 했죠. 더 놀라운 건 그 함의 재질이었습니다. 현대 기술로도 만들기 어려운 특수 합금으로 제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해수의 부식에도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함 안에서는 고문서 한 장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계 부품들이 나왔다는 설명을 들었죠. 국방부 담당자는 그 고문서가 한국어로 쓰여 있지만 일반적인 해독 방법으로는 전혀 읽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자 자체는 한글인데 배열과 구조가 현대 한국어와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기반 고문서 해독 전문가인 제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죠. 제주 바다에서 그런 고대 유물이 발견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국방부에서 보내온 초기 분석 자료를 보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해저에서 촬영된 사진들과 금속함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특히 제 눈을 끈 건 그 기계 부품들이었어요. 사진으로만 봐도 현대 기술과는 전혀 다른 설계 원리로 만들어진 것 같았거든요. 마치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과학 원리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처럼 보였죠. 그 순간 제 안에서 연구자로서의 호기심이 폭발했습니다. 해저에서 발견된 패턴 자체도 정말 신기했어요. 완벽한 원형과 직선들이 조합된 복잡한 도형이었는데 자연적으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해서 해저에 새겨놓은 것 같았죠. 그 패턴 위에 금속함이 정확히 중앙에 위치해 있었다는 점도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교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그 금속함 주변에서 발견된 다른 흔적들이었어요. 함 주위로 작은 금속 조각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것들도 모두 같은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어떤 시스템의 일부분처럼 보였거든요. 국방부에서는 제게 즉시 한국으로 출발해달라고 요청했죠. 현지에서 직접 고문서와 유물들을 분석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어요. 이런 기회는 연구자에게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언젠가는 한 번 한국을 가봐야 했다고 늘 생각해왔는데 이번이 기회일 거란 생각도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상상해봤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입국 심사대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 제게는 별도의 안내가 있었거든요. 공항 직원이 저를 찾아와서 특별 통로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일이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죠. 공항 밖에서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제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분명 처음 와보는 곳인데 어딘가 익숙한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서울 시내를 지나 도착한 곳은 정부 청사 건물이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엄중한 분위기였죠. 건물 입구에서부터 보안 검색이 철저했고 제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만 해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미국에서 온 담당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상당히 진중했죠. 제가 들어가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저 같은 연구원이 이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미국 측 대표가 제게 간단한 브리핑을 해주더라고요. 제주에서 발견된 유물의 중요성과 이번 프로젝트의 민감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일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보다 엄중한 일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제 배경에 대해 질문을 많이 했어요. MIT에서의 연구 경력이나 AI 해독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확인하려는 것 같았죠. 그런데 질문 중에 제 출생지나 가족 관계에 대한 것들도 있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마도 제가 한국 입양아 출신이라 그런 듯 했어요. 그렇지만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개인적인 질문들이었기 때문에 살짝 불편하기도 했죠. 그렇게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타는데 이번에도 일반 승객들과는 별도로 탑승했죠. 기내에서도 저 혼자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게 어색했습니다. 승무원들도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더라고요.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연구소로 향했어요. 해안가 근처에 위치한 정부 연구시설이었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건물 같았지만 내부는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죠. 제가 사용할 연구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대우였어요. 연구소 담당자가 저를 안내하면서 이곳의 보안 규정에 대해 설명해 주더라고요. 출입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연구 내용은 절대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개인 휴대폰 사용도 제한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중요한 일에 참여하게 된 건지 실감했어요. 그날 저녁 숙소에 혼자 있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주의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위치였는데 그 바다 어딘가에 수백 년 된 비밀이 잠들어 있다는 생각을 하니 신기했죠. 동시에 제가 왜 이 일에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방을 둘러보는데 미국에서 온 동료 연구자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될 거라면서 제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전해주더라고요. 특히 한국 측과의 소통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정치적인 성격도 띠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드디어 그 유명한 고문서를 직접 볼 수 있었어요. 특수 보관함에 담겨있던 문서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특별한 섬유로 만들어진 것 같았는데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문서의 첫 줄을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죠. 해문지라는 제목이 고풍스러운 한글로 적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래로 이어지는 글들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분명 한글인데 배열 방식이나 문법 구조가 현대 한국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암호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저는 즉시 제 노트북을 꺼내서 AI 해독 프로그램을 가동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고문서 해독 알고리즘으로는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문자 인식은 되는데 의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문장들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논리적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몇 시간을 씨름한 끝에 저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봤어요. 혹시 이 문서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예언서 같은 특수한 형태일 가능성을 생각해본 거죠. 그래서 AI 프로그램에 상징적 언어 해석 모듈을 추가해서 다시 분석해봤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프로그램이 특정 구절을 해독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로 나온 문장이 바로 저를 충격에 빠뜨렸죠. 삼천리 바다에서 검은 별이 솟고라는 구절이 화면에 나타났거든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해독을 진행하니 더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어요. 동쪽 불씨가 세상을 다시 밝히리라는 문장이 그 다음에 이어졌죠. 이 두 문장만으로도 이 문서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미래에 대한 예언이 담긴 문서였어요. 문서의 앞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었어요. 고려 말기에 무명 승려가 썼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죠. 다만 해양과 관련된 특별한 통찰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암시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문서 전체가 바다를 중심으로 한 예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육지의 정치나 전쟁보다는
해양에서 일어날 변화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이런 관점 자체가 당시로서는 매우 독특한 것이었죠. AI가 해독해낸 다른 구절들도 정말 신기했는데 특이한 건 모두 바다와 관련된 상징적 언어들이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들이 특정 시기를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물론 직접적인 연도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천체의 움직임이나 자연현상을 통해 시기를 암시하고 있었어요. 제가 계산해보니 그 시기가 바로 지금 21세기 초반과 일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이 문서에는 단순한 예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적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바닷속에서 움직이는 기계에 대한 묘사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 기계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니 현대의 잠수함과 비슷한 개념이었어요. 하지만 동력원이나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은 현재 우리가 아는 기술과는 완전히 달랐죠. 마치 전혀 다른 과학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 같았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이 제 작업 진척 상황을 확인하러 왔을 때 저는 해독된 내용의 일부를 보여줬어요. 그들도 제가 발견한 내용에 대해 놀라워했죠. 특히 검은 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하루 종일 문서와 씨름한 끝에 저는 이 해문지가 정말 특별한 문서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 놀라운 통찰력이 담긴 예언서였던 거죠. 그리고 그 예언의 중심에는 항상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해문지의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해문지 해독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연구소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처음 며칠은 그저 학술적 호기심으로 가득했는데 제가 예언서의 핵심 내용들을 하나씩 밝혀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특히 미국 측 관계자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았죠. 제가 해독한 검은 별 관련 구절들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였어요. 평소라면 하루 이틀 후에 피드백이 오는데 이번에는 몇 시간 만에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화상으로 워싱턴과 연결된 상태였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미국 측에서는 해문지에 나타난 기술적 설명들, 특히 해저 기계 장치에 대한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제가 번역한 내용 중에 바다 밑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철의 용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걸 현대식 무인 잠수정의 고대적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해문지 속의 설계도 같은 그림들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장식용 그림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분석해보니 정교한 기계 구조도였던 거죠. 특히 추진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은 현대 기술로도 구현하기 어려운 혁신적인 개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에 대해 한국 측 반응도 만만치 않았어요. 처음에는 순수한 학술 연구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 같은데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보고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연구진들도 별도 팀을 구성해서 해문지 내용을 독립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죠. 제가 연구실에서 작업하고 있으면 양쪽에서 번갈아가며 진척 상황을 확인하러 왔어요. 미국 측에서는 특정 구절들의 번역에 대해 세부적인 질문을 많이 했고 한국 측에서는 전체적인 맥락과 역사적 배경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조금씩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문제가 된 건 해문지 후반부에 나오는 구절이었어요. 동방의 작은 나라가 큰 바다를 다스리게 되리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걸 두고 양측의 해석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 측에서는 한반도의 해양 강국으로서의 미래를 예언한 것으로 봤고 미국 측에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죠. 회의가 거듭될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경직되어 갔어요. 처음에는 협력적이던 양측이 서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문지의 기술적 내용들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며 접근을 제한하려 했고 한국에서는 자국 영해에서 발견된 문화재라며 주도권을 주장했어요. 제가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양측에서 저에게 서로 다른 요구를 해왔을 때였어요. 미국 측에서는 군사 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독해달라고 했고 한국 측에서는 역사적 맥락을 중시하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저는 연구자로서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내부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한국과 미국 연구진들이 자유롭게 소통했는데 이제는 각각 별도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심지어 제가 해독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도
양측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더욱 심각한 건 보안이 강화되면서 제 개인적인 자유도 제약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연구소 밖으로 나가는 것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고 개인 통신도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제가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방에 한국 측 연구진인 재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거였죠. 특히 해독한 내용 중에서도 민감한 부분들이 있으니 발표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단순히 흥미로운 연구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국제적인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해문지라는 고대 문서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저는 더욱 집중해서 해문지 해독에 매달려야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구에 몰두할수록 제 마음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한국 땅을 밟은 이후로 계속 꼭 해결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거든요. 특히 제주 연구소 근처를 산책할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처음 와보는 곳인데 어딘가에서 맡아본 듯한 바다 냄새, 들어본 듯한 방언들이 계속 신경 쓰였죠. 심지어 연구소 식당에서 나오는 한국 음식들도 그냥 익숙한 게 아니라 뭔가 그리운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해문지의 한 구절을 해독하다가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고향을 잃은 자가 바다를 건너 돌아오리라는 문장을 번역하는 순간 갑자기 어릴 때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제가 3살쯤 되었을 때 누군가 한국말로 자장가를 불러주던 기억이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그냥 어린 시절 상상이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순간 그게 진짜 기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받은 서류에는 제가 생후 6개월에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되어 있었는데 만약 그 기억이 진짜라면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다음 날부터 저는 몰래 제 출생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연구 틈틈이 인터넷으로 한국의 입양기관들을 검색해보고 1990년대 초반 입양 절차에 대해 알아봤죠. 그러면서 점점 더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양될 당시 서류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부분이 여러 개 있었어요. 출생 병원 기록이 너무 간단했고 친부모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었거든요. 보통은 최소한의 의료 기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제 경우에는 정말 기본적인 것만 적혀 있었죠. 더 이상하게 느껴진 건 제 한국 이름이었어요. 서류에는 윤서연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입양기관에서 임시로 지어준 이름치고는 뭔가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소 컴퓨터로 몰래 한국의 공공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보려고 했는데 당연히 외국인인 제게는 제한이 많았어요. 저는 한참 고민하다 재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재현은 제 부탁을 듣고 처음엔 고민스러워했지만 제가 가족을 찾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흔쾌히 도와주었죠. 그렇게 1992년 서울 지역 병원 기록을 찾아보다가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태어났다고 기록된 병원에서 같은 날 태어난 아이들의 명단에 윤서연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부모 정보가 제 입양 서류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게다가 그 기록에 따르면 윤서연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발견은 저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만약 진짜 윤서연이 따로 있다면 제가 누구인지, 왜 그 이름을 쓰게 된 건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혹시 제 입양 과정에서 뭔가 부정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해문지 연구도 중요했지만 제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과연 제가 누구인지, 진짜 부모는 누구인지, 왜 미국으로 입양된 건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제주에 있는 시민단체에 연락해봤어요. 입양 관련 상담을 해주는 곳이었는데 전화로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죠. 상담사는 제 경우처럼 입양 서류에 의문이 있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고 하면서 직접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구소의 엄격한 보안 때문에 마음대로 외출할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핑계를 대고 제주 시내로 나갈 기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재현이 도와주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재현은 자기가 보증인으로 나서겠다며 연구자료 구입이나 장비 점검 같은 업무적인 이유를 대주었죠. 연구소에서 나가자마자 시민단체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정말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1990년대 초반에는 입양 절차가 지금처럼 투명하지 않았고 때로는 서류 조작이나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기도 했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분은 제게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입양 당시 담당했던 기관이나 병원 관계자를 찾아서 직접 만나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해문지 연구라는 중요한 임무와 제 개인적인 진실 추적 사이에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더 간절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문지 문서의 중반부를 해독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문지 여백에 한글이 아닌 다른 글씨들이 적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일본어였거든요. 처음에는 후대에 누군가 낙서를 한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필체를 분석해보니 1940년대 전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었고 내용도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체계적인 연구 노트 같았습니다. 일본 연구자들이 해문지를 상당히 깊이 있게 분석했다는 증거였죠. 더 놀라운 건 일본어 메모 중에 흑성 계획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온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분명 해문지에 나오는 검은 별과 관련된 것 같았거든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이 예언을 바탕으로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급히 일제강점기 관련 자료를 찾아봤어요. 연구소 데이터베이스에는 한정적인 자료밖에 없어서 몰래 외부 도서관과 박물관 온라인 아카이브를 뒤졌죠. 그러던 중 정말 섬뜩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1943년 일본 해군이 제주 근해에서 극비리에 진행한 해저 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잠수함 기지 건설을 위한 지형 조사라고 했지만 세부 내용을 보니 뭔가 특별한 것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탐사 지점도 현재 해문지가 발견된 곳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 프로젝트 관련 문서 중에는 고문서 해독반이라는 조직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일본이 조선의 고대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비밀 부서였던 거죠. 해문지도 그때 그들 손에 들어갔고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던 것 같았습니다. 더 파고들수록 일본의 연구가 생각보다 훨씬 진전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해문지의 기술적 설명을 바탕으로 실제 시제품까지 제작하려 했던 흔적이 발견되었거든요. 특히 검은 별을 모티브로 한 수중 무기 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문서화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소름 끼쳤던 건 일본이 해문지의 예언적 내용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동쪽 불씨가 세상을 다시 밝히리라는 구절을 일본의 태평양 지배를 예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었지만 그만큼 이 문서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증거였죠. 1944년 말경의 기록을 보니 일본의 연구가 상당한 성과를 거뒀던 것 같았어요. 해문지에 나온 추진 시스템을 응용한 새로운 타입의 잠수정을 개발했다는 보고서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서 모든 계획이 중단되었고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폐기되거나 은닉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패전 직전인 1945년 6월경에 일본 연구진이 해문지와 관련 자료 일부를 다시 제주 해저에 숨겼다는 기록도 발견했어요. 아마 연합군에게 발각되는 것을 피하려 했던 것 같았죠. 지금 우리가 발견한 금속함이 바로 그때 숨겨진 것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 연구진 중 일부가 해방 후에도 한국에 남아서 비밀리에 연구를 계속했다는 기록이었어요. 물론 신분을 숨기고 조선인으로 위장해서 말이죠. 이들이 해문지 연구를 어떻게 이어갔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분명 뭔가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발견하면서 저는 해문지가 단순한 고대 예언서가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수백 년 전부터 현재까지 여러 세력들이 이 문서를 놓고 각축을 벌여왔던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검은 별이라는 미스터리가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저는 현재 한미 양국의 갈등도 결국 이런 역사적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추구했던 것을 이제는 미국과 한국이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일제의 흔적들을 정리하면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꼈어요.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려 했던 도구가 결국 한국의 미래 발전의 단서를 제공하게 된 셈이었거든요. 과연 해문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검은 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일제의 흔적을 파악한 이후 저는 해방 직후 해문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패전하면서 모든 자료를 폐기하거나 숨겼다고 했지만 과연 정말 모든 게 사라진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혹시 조선인들 중에 이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일제강점기 말기 자료를 뒤지다가 정말 흥미로운 기록을 발견했어요. 1945년 7월 제주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한 명이 일본 연구소에 잠입했다는 보고서였죠. 그 사람의 이름은 김해산이었는데 원래 일본 해군기지에서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정보를 빼내던 인물이었습니다. 김해산에 대한 기록을 더 찾아보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는 단순히 군사 정보만 빼낸 게 아니라 일본이 연구하던 고문서와 기술 자료까지 몰래 복사해서 숨겨뒀다는 거였거든요. 특히 해문지 관련 자료의 상당 부분을 그가 빼돌린 것 같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김해산이 단독으로 활동한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 뒤에는 바다새라는 암호명을 쓰는 비밀 조직이 있었고 이들은 일본의 해양기술 연구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해방 이후에도 이 조직은 계속 활동하면서 일본에서 빼낸 기술 자료들을 보존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다새 조직의 활동 기록을 찾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대부분 구전으로만 전해지거나 개인이 보관한 자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제주 지역 향토사 연구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니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까지도 바다새 조직의 후신들이 활동했던 것 같았어요. 표면적으로는 어업조합이나 해양연구 모임 같은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제강점기에 빼낸 기술 자료들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잠수함이나 수중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파고들어 보니 바다새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해방 후 각계각층으로 흩어져서 활동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일부는 해군에 들어갔고 일부는 연구소에서 일했으며 또 일부는 조선소나 해운업계에서 활동했죠. 하지만 이들은 서로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해양기술 발전에 기여했던 것 같았습니다. 1980년대까지도 이런 네트워크가 유지되었던 것 같아요. 한국이 독자적인 잠수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때 이들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특히 장보고급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도 이들의 조언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가장 흥미로운 건 현재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도산 안창호급 차세대 잠수함의 일부 기술이 해문지의 개념과 연결고리가 있어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추진 시스템이나 은밀성 기술 같은 부분에서 말이죠. 물론 현대 기술로 발전시킨 것이지만 기본 아이디어는 수백 년 전 예언서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발견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해문지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기술 발전의 숨겨진 뿌리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국의 바다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저는 김해산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노력에 대해 새삼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기술과 지식이 지금의 한국 해양력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니 정말 역사의 신비로운 연결고리가 아닐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한 것도 많아졌어요. 바다새 조직의 후손들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해문지의 완전한 비밀을 아직도 누군가 간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혹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도 그들이 예상하고 있던 일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점심을 먹다가 한국 측 연구진 중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이 해양공학 전공자였는데 최근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잠수함에 대해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KSSX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인데 기존 잠수함과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기술 발전 이야기려니 했는데 세부 내용을 들어보니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추진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해문지에 나오는 물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철의 용 묘사와 비슷했거든요. 저는 자연스럽게 더 자세한 정보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너무 민감한 정보라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 프로젝트가 정말 획기적인 것이라고만 하시면서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몰래 KSSX 프로젝트에 대해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는 거의 없었지만 해외 군사 전문지나 산업 보고서를 통해 조금씩 정보를 모을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KSSX는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라 스텔스 무인 잠수 전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해상 무기였어요. 유인 잠수함보다 훨씬 작지만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적의 탐지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해문지의 검은 별 묘사와 놀랍도록 일치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생체 모방 추진 시스템이라는 점이었어요. 물고기나 해양 생물의 움직임을 모방해서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소음을 없애는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해문지에도 바다의 큰 물고기처럼 조용히 헤엄치는 철의 괴물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제가 정말 소름이 돋았던 건 프로젝트의 별칭을 알게 되었을 때였어요. 내부적으로는 이 무기를 흑성이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이건 해문지의 검은 별과 완전히 일치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정말 연관이 있는 걸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런 발견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수백 년 전 무명의 승려가 예언한 검은 별이 21세기에 첨단 기술로 현실화되고 있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이 일치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들 중 일부가 과거 바다새 조직과 연관된 사람들의 후손일 가능성이었어요. 특히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인 할아버지가 1940년대 제주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였다는 기록을 발견했거든요. 이런 연결고리들을 발견하면서 저는 해문지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오히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기술적 영감의 원천이었고 시대를 거쳐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온 지식의 보고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최종 형태가 KSSX라는 현대적 무기로 구현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만약 이런 연결고리가 사실이라면 현재 한미 양국이 벌이고 있는 갈등이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띨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자신들도 모르는 비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여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제가 발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봤어요. 해문지, 일제강점기의 연구, 독립운동가들의 노력, 그리고 현재의 KSSX 프로젝트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런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무서웠어요. 과연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리고 양국 정부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연구소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자세히 뒤져보기로 했어요. 물론 제한된 권한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았지만 해문지 관련 참고 문헌 목록에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현대 해양 기술 발전사라는 제목의 비공개 보고서였어요. 그 중에서 제 눈길을 끈 건 제주 해역 특수 프로젝트 사전 조사 보고서라는 문서였어요. 작성 연도가 2019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바로 해문지가 발견되기 몇 년 전이었거든요. 혹시 한국 정부가 이미 그때부터 뭔가 특별한 걸 찾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몰래 해양전력연구센터에 대해 조사해보기 시작했어요. 공개된 정보는 거의 없었지만 설립 배경이나 주요 연구 분야를 보니 정말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죠. 이 센터가 2018년에 설립되었는데 바로 그 해에 제주 해역에서 대규모 해저 지형 조사가 시작되었거든요. 당시 해양전력연구센터의 초대 센터장이 김진수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의 이력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해군 출신으로 잠수함 전문가였는데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제주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였다는 기록을 발견했거든요. 혹시 바다새 조직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 특히 국방 관련 기관들이 해문지의 존재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체계적으로 관련 기술을 연구해왔다는 거였죠. 2022년 해문지 발견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해독 작업도 사실은 이미 상당 부분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일종의 공개적 확인 과정인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한국 측에서는 이미 해문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미국과의 협력이라는 명목 하에 필요한 부분만 공개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저는 정말 무서운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혹시 제가 지금 거대한 기만극의 일부로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미국에게는 마치 새로 발견된 고대 기술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한국이 오랫동안 개발해온 기술을 은밀히 완성하는 시간을 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불안에 시달렸어요. 제가 파악한 정보들이 너무 민감한 것들이어서 혹시 누군가 제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실제로 며칠 전부터 연구소 주변에서 낯선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었어요. 특히 걱정스러웠던 건 제 개인 컴퓨터 접속 기록이었어요. 며칠 전 아침에 켰는데 마지막 접속 시간이 제가 끈 시간과 달랐거든요. 누군가 밤중에 제 컴퓨터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중요한 자료들을 모두 개인 클라우드나 외부 저장 장치에 백업해두기 시작했어요. 더 무서운 건 연구소 내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느껴진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측 연구진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거든요. 여전히 친절하긴 했지만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김진수 센터장에 대해 제가 물어봤을 때 다들 급하게 화제를 돌리려고 했어요. 미국 측 반응도 예사롭지 않았어요. 제가 해독한 최근 내용들에 대해 평소보다 훨씬 자세한 질문을 해오더라고요. 특히 KSSX와 관련될 수 있는 기술적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신문 수준으로 캐묻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모르는 척하면서 넘어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제가 비밀리에 연락하고 있던 제주 시민단체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제 입양 관련 조사를 도와주고 있던 상담사가 급하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다면서 말이죠. 저는 바로 시간을 내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상담사의 첫 마디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출생 기록과 관련해서 정말 이상한 일들을 발견했다는 거였어요. 특히 제가 태어났다는 병원 기록이 여러 군데서 서로 다르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름인 윤서연과 관련된 출생 기록이 무려 3개나 존재한다는 거였거든요. 하나는 제가 알고 있던 입양 서류의 기록이고 또 하나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윤서연,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출생 직후 사망한 것으로 기록된 윤서연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이런 경우가 1990년대 초반에 종종 있었다고 설명해줬어요. 입양 기관들이 서류를 조작해서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때로는 실제로 존재하는 아이의 신분을 도용하기도 했다는 거였죠. 제 경우도 그런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진짜 윤서연의 가족이 아직도 제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가족은 지금도 딸을 찾고 있고 1992년에 병원에서 갑자기 사라진 아이가 바로 저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사는 DNA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해문지 연구도 쉽지 않은데 이 일까지 모두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구소에 출근했는데 제 책상 위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이름도 적혀 있지 않고 그냥 흰 봉투였는데 안에는 손으로 쓴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제주항 3번 부두 끝 혼자 올 것 당신이 찾는 답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장난이거나 함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글씨체가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결국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두려움보다 컸거든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헛걸음한 건 아닌가 싶어서 돌아가려던 참에 부두 끝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더라고요. 가까이 가보니 6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얼굴이 정말 친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분이 천천히 입을 여시더니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제 외할아버지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꺼내 보여주신 오래된 사진을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1992년에 찍힌 가족 사진이었는데 그 안에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그 아기가 바로 저였고 여성은 제 어머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32년 동안 저를 찾아다녔다고 하셨어요. 1992년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저와 어머니가 사라진 이후로 줄곧 말이죠. 경찰에 신고도 했고 사설 탐정도 고용해봤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제주에 와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해보니 정말 손녀딸이 맞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 어머니의 이야기였어요. 어머니는 당시 미혼모였는데 저를 낳은 후에 입양을 보내기로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저를 보고 나니 마음이 바뀌어서 키우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어머니가 입양기관 사람들과 만난 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 저와 어머니 모두 사라진 상태였고 입양기관에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했다는 거였어요. 결국 저는 어머니 모르게 강제로 해외 입양이 된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어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현재 서울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32년 동안 저를 찾기 위해 입양 관련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였습니다. 제 가슴이 정말 뜨거워지더라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금 당장 어머니를 만나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연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고 가족과의 만남이 알려지면 더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였죠. 특히 제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 입양기관의 불법적인 과거까지 드러날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해문지와 저희 가족이 무관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의 아버지, 즉 제 증조할아버지가 바로 김해산이라는 독립운동가였다는 거였거든요. 제가 조사했던 바로 그분이었어요. 증조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해문지 관련 자료를 빼돌린 것도 사실이었고 그 자료들이 아직도 가족들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제가 해문지 연구를 하게 된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운명이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야 저는 왜 제가 한국 땅을 밟은 순간부터 묘한 친숙함을 느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출생지라서가 아니라 제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역사와 기억 때문이었던 거죠. 해문지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이상한 감정도 이제 설명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제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매우 위험하니 조심해야 하고 특히 해문지 연구에서 발견한 민감한 정보들을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어머니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두에서 헤어지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드디어 제 진짜 정체성을 찾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거든요. 제가 단순한 미국 교포가 아니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었고 지금 하고 있는 연구도 가족의 역사와 직결된 일이었으니까요.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진실과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거였죠. 해문지의 비밀도 제 가족의 역사도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 갈등도 모두 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할아버지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32년 만에 찾은 가족이라는 기쁨과 동시에 제가 지금 얼마나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더욱 실감하게 되었거든요. 특히 증조할아버지가 김해산이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조심스럽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으니 제주시 외곽의 한 농가로 와달라는 거였죠. 그곳에 증조할아버지가 남긴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주 특유의 돌담으로 둘러싸인 전통 가옥이었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농가 같았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완전히 달랐거든요. 지하실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온갖 문서와 자료들이었어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의 각종 기록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한쪽 벽면에는 해문지와 관련된 자료들만 따로 모아둔 코너가 있었는데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모든 자료들을 증조 할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수집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김 회사는 일본에서 빼낸 해문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연구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단서들을 찾아냈다는 거였죠. 심지어 조선시대 다른 문헌들에서도 해문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해문지에 완전한 사본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지금 연구소에서 보고 있는 건 일부분이었는데 실제로는 훨씬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증조 할아버지가 일본 연구소에서 빼낸 자료와 원본을 조합해서 복원한 완전판이었습니다. 완전판 해문지를 보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후반부에는 제가 아직 해독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현재 상황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했거든요. 할아버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도 알려주셨어요. 바다새 조직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였어요. 물론 예전처럼 비밀 조직은 아니고 현재는 해양 연구나 환경 보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김해산의 후손들과 동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현재 KSSX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김진수 센터장도 바다새 조직과 연관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분의 할아버지가 김해산과 함께 활동했던 동지였고 두 가문이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해문지 연구를 이어왔다는 거였거든요. 할아버지는 제게 정말 중요한 부탁을 하셨어요. 지금 연구소에서 제가 하고 있는 해독 작업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일부 내용을 숨겨달라는 거였죠. 한국이 KSSX 프로젝트를 완성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에게는 적당한 정보를 제공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셨어요. 완전히 속이는 건 위험하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이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거였죠. 제가 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부탁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제가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라 조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고 느꼈죠. 지하실에서 몇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해문지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한민족의 해양 진출 의지를 담은 설계서였다는 것. 그리고 그 꿈이 현재 KSSX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는 것 말이죠.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마음이 정말 무겁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해문지 해독을 계속하되 핵심적인 부분은 신중하게 공개하고 한국의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세운 이후로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숨기면서 동시에 미국 측을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미국에서 새로운 전문가가 급히 파견되어 온 거였죠. 해군 정보부 출신이라고 소개된 톰 하워드라는 분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다른 연구진들과 달리 저에게만 특별히 많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연구소를 나서는데 톰이 저를 따로 불러 세우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다면서 근처 카페로 가자고 하는 거였어요.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여서 따라갔는데 그곳에서 정말 충격적인 대화가 벌어졌습니다. 톰은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이미 KSSX 프로젝트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제가 놀라는 모습을 보더니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톰이 제 진짜 정체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한 거였어요. 윤서연이라는 이름과 김해산과의 관계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정말 당황했지만 톰은 오히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애국심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말이죠. 톰의 제안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미국과 한국이 서로 속고 속이는 게임을 그만두고 진짜 협력을 해보자는 거였거든요. 해문지의 기술을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진짜 위협에 대응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톰은 이미 미국 정부 내에서도 한국의 KSSX 프로젝트를 견제하기보다는 협력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중국의 해양 진출이 워낙 위협적이어서 동맹국인 한국과는 기술을 공유하는 게
낮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경고도 잊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계속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한다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 개인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후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톰의 제안이 진짜인지 아니면 저를 회유하려는 술책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더 이상 비밀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어요. 상황이 급변했다는 걸 알려드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거든요. 할아버지는 예상보다 침착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이미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완전히 숨기는 대신 단계적으로 공개하되 한국이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라는 거였죠. 특히 핵심 기술은 한국에서 먼저 완성한 후에 미국과 공유하는 순서로 가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다음 날 연구소에 출근한 저는 새로운 전략을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해문지의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씩 공개하되 해석에 여러 가능성을 제시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거였죠. 동시에 한국 측 연구진들과는 별도로 더 자세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톰은 제 변화를 눈치챘지만 일단은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이전처럼 완전히 정보를 차단하지는 않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가 언제든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김진수 센터장이 직접 연구소에 나와서 해문지를 보고 싶다고 한 거였어요. 공식적으로는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러 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발견한 새로운 정보들을 확인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김진수 센터장이 연구소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떨렸어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그분도 바다새 조직과 연관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분일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특히 제가 김해산의 후손이라는 걸 알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센터장님이 도착한 건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데 정말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첫인상부터 뭔가 범상치 않은 느낌이었는데 특히 저를 보는 눈빛이 다른 연구진들과는 달랐어요. 마치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공식적인 브리핑이 시작되었을 때 센터장님은 해문지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미국 측 연구진들이 설명하는 동안 계속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들으셨는데 제 차례가 되자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브리핑이 끝난 후 센터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다른 연구진들은 모두 점심 식사를 하러 가고 저만 센터장님과 둘이 남게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중요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센터장님은 제게 정말 직접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김해산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연구 과정에서 그 이름을 발견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센터장님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센터장님은 제 정체성에 대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제가 윤서연이고 김해산의 증손녀라는 것까지 말이죠. 심지어 최근에 할아버지를 만났다는 것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라서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시는지 물어봤어요. 센터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바다새 조직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회원들끼리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할아버지도 그 조직의 일원이고 센터장님 역시 어릴 때부터 그 조직에서 자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에 온다는 소식을 미리 들었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KSSX 프로젝트 자체가 바다새 조직의 오랜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점이었어요. 김해산이 일제강점기에 꿈꿨던 한국의 해양 강국화가 바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거였죠. 센터장님은 이를 운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센터장님은 제게 해문지의 진짜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해양 기술의 설계도라는 거였어요. 특히 검은 별은 현재 개발 중인 스텔스 잠수함의 핵심 기술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해문지에 묘사된 기술들이 이미 상당 부분 개발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KSSX 프로젝트 팀이 지난 10년간 연구해온 결과물들이 해문지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는 거였거든요. 마치 해문지가
현대기술 개발의 로드맵 역할을 한 것 같았습니다. 센터장님은 또 다른 중요한 사실도 알려주셨어요. 제가 지금 해독하고 있는 부분 중에 아직 공개하지 않은 마지막 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담겨 있다는 거였어요. 바로 해저에서 무제한으로 에너지를 얻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술이 완성되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진정한 해양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해양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였죠. 센터장님의 눈에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하셨어요. 이런 기술이 알려지면 전 세계가 한국을 견제하려 들 것이고 특히 중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기술을 빼앗으려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센터장님은 제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어요. 해문지의 마지막 장을 해독하되 그 내용을 절대 미국 측에는 공개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대신 한국 팀에게만 전달하고 기술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연구에 임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학술적 호기심이 아니라 조국을 위한 사명감으로 일하게 된 거였죠. 해문지의 마지막 비밀을 밝혀내서 한국의 해양 강국 꿈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톰을 비롯한 미국 측 연구진들을 속여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어요. 특히 톰이 제 변화를 눈치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터장님과의 만남 이후 저는 해문지의 마지막 장 해독에 전력을 다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정말 어려웠거든요. 다른 장들과는 완전히 다른 암호 체계를 사용하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는 고대 한국어와 중국어가 섞여 있었어요.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연구하면서 조금씩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특히 할아버지가 주신 USB에 들어있던 증조 할아버지의 연구 노트가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김혜산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시도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해문지 마지막 장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심해의 불꽃이 영원한 힘을 주리라는 구절로 시작되는데 이게 바로 해저 지열을 이용한 무한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었거든요. 현대 과학으로도 이제야 가능해진 기술을 수백 년 전에 예견한 거였어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해독을 진행하면서 저는 점점 흥미진진해졌어요. 해문지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 가능한 기술 매뉴얼이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의 특정 지점들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는데 현재 지질 조사 결과와 거의 일치했어요.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톰이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급한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서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저는 혹시 제가 뭔가 들킨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톰이 알려준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워싱턴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는데 KSSX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협력이 아니라 견제로 돌아섰다는 거였죠.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제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는 점이었어요. 해문지 해독을 완료하는 대로 모든 자료를 미국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한국 측에는 일부 내용만 공개하고 핵심 기술은 숨겨야 한다고 지시받았다고 했습니다. 톰은 제가 거부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암시했어요. 제 신분 문제나 입양 과정의 불법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에서의 연구 활동도 중단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거든요. 조상의 뜻을 배신할 수는 없었어요. 톰에게는 일단 시간을 달라고 했고 해독이 완료되면 연락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톰은 만족한 것 같았지만 저는 속으로 완전히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와 센터장님께 긴급히 연락을 드렸어요. 상황이 급변했다는 걸 알려드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했거든요. 두 분 모두 이미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센터장님은 정말 대담한 제안을 하셨어요. 해문지의 마지막 비밀을 완전히 해독한 후에 원본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미국에게는 가짜 정보를 제공하자는 거였어요. 어차피 그들이 배신할 생각이라면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셨어요. 제가 해독한 진짜 내용은 바다새 조직을 통해 한국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대신 미국에게는 일부러 틀린 번역을 제공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면 적어도 몇 년은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 위험한 이중 생활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톰과 미국 측 연구진들 앞에서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밤에는 비밀리에 진짜 해독 작업을 계속했거든요. 특히 마지막 장의 핵심 부분은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해독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정말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어요. 해문지 맨 마지막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김해산이 남긴 글이었거든요. 후손들아, 이 비밀을 지켜라. 조국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뭉클했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100년 전에 저희 같은 후손들을 위해 이 모든 걸 준비해 두셨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중요한 역사적 사명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해독이 완료되었어요. 저는 톰에게 작업이 끝났다고 연락했지만 실제로는 2가지 버전을 준비해 두었거든요. 하나는 미국에게 줄 가짜 버전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게 전달할 진짜 버전이었어요. 톰이 결과물을 확인하러 왔을 때 저는 정말 연기를 잘해야 했어요. 가짜 번역문을 보여주면서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설명했거든요. 특히 핵심 기술 부분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번역해서 실제로는 구현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톰은 제 번역에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는 기색을 느꼈거든요. 혹시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톰이 가짜 번역문을 가져간 지 며칠 후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톰이 갑자기 연구소에 나타나서 긴급 회의를 소집한 거였어요. 워싱턴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제가 번역한 내용에 의문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톰은 미국의 다른 전문가들이 제 번역을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이 이상하다는 걸 발견했다고 했어요. 특히 핵심 기술 부분의 번역이 원문과 맞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두었어요. 고대 한자의 특수성과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들어서 제 번역을 변호했거든요. 같은 문자라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톰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게 원문을 다시 보여달라고 했고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자고 제안했거든요. 저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속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정말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연구소에 갑자기 한국 해군 관계자들이 나타난 거였어요. 공식적인 업무 협의를 위해 왔다고 했는데 사실은 센터장님이 저를 구하기 위해 보낸 것 같았어요. 한국 측 관계자들은 해문지 연구가 양국 간 공식 협정에 따른 공동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모든 연구 결과는 양국이 공동으로 검토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톰도 더 이상 강하게 나올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드디어 할아버지와 만날 수 있었어요. 제주 해안가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진짜 해문지 번역문을 건네드리면서 저는 마침내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정말 중요한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한국에서 KSSX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제가 해독한 해문지 내용이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드디어 증조 할아버지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후 저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았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제안한 거였어요. 고대 문헌학과 해양고고학을 연구하는 새로운 학과를 만들 예정인데 제가 그 학과의 첫 번째 교수가 되어달라는 거였죠.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이주한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새로 찾은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기울었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32년 만에 찾은 딸이 이제 진짜로 곁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상의 뜻을 이어받아 한국을 위해 일하는 것 같아서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했어요. 미국의 양부모님께도 상황을 설명드렸는데 다행히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
행복하게 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국으로 오기 전 마지막으로 톰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는 여전히 저를 의심스러워하는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조국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서울에 정착한 후 저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해문지와 관련된 후속 연구도 계속했거든요.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발견되는 고대 유물들을 연구하는 일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지금도 저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해문지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고대의 비밀들이 많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현대에 되살리는 일이 제 평생의 사명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행복한 건 진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어머니와는 이제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할아버지께서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32년 만에 찾은 이 소중한 인연들을 평생 지켜나가고 싶어요. 가끔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해요. 개인의 정체성을 찾는 여행이 어떻게 이렇게 큰 역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아마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자란 것도 언어학을 공부한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